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간만이죠. 한 달 된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의 사랑하는 애플워치 3, 무려 스테인레스 LTE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뚜따가 된 상태인데, 이게 그 배터리가 살짝 부풀어 올랐나봐요. 그 사진상으로 봐도 크게 부풀어 오는 것 같진 않은데, 어찌됐건 압력이 생겨가지고 지금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애플워치가 있어야지 뭐 이게 강제로 운동을 하게 하는 능력은 정말 있는 기계거든요. 그래가지고 활동 기록을 못 남기고 있죠. 저는 아마 더 뚱땡이가 될지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다행히 뭐 쫄아가지고서 리퍼 가격을 봤는데 이게 시리즈 3인데도 LTE라고 막 44만 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배터리 문제로 확정이 되면은 99,000원에 바꿔는 준다고 합니다. 뭐 새로 물론 사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지금 뭐 아이폰 12도 지금 부쩍 막 뽐뿌가 거의 막 미친 듯이 와가지고서 사실 저 그 eGPU 장비도 팔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코로나 전국에 가게에 부담을 주면 또 안 되니까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현타가 좀 왔습니다. 이게 에휴 뭐 그래요. 돈이 생기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이렇게 무리하게 지르는 것도 좀 그렇고 뭐 10S도 아직은 쌩쌩한 편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그 리퍼 받은 지 한 달 반 됐나 그래가지고 새 거긴 하거든요 이게. 그래요. 그래도 새로운 사진 기능은 정말 갖고 싶은데 일단 이 아이폰 12 때문인가 애플 가로수길이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예약이 안 되고 강남에 이번 주 목요일 날 가서 이제 시계를 맡겨야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배터리 문제로 99,000원 이게 안 되면은 이거 꼬이는 거예요 진짜로. 예. 갑자기 뭐 그냥 돈 좀 못 해주세요 할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제 근황은 그렇고요. 시작을 하죠. AP 10월 29일자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미국에 이어 800만 케이스를 돌파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인도의 코로나 사례가 드디어 미국의 뒤를 이어서 800만 명을 넘었다는 기사인데 AFP 기사네요. 근데 뭐 지난 방송 때 물론 거의 한 달이 되긴 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이제 10월 안에 인도가 미국을 앞지르고 1위가 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지금 또 미국이 막 치고도 올라오면서 이게 무슨 뭐 금메달 따기 경쟁도 아니고 해서 지금 현재는 미국은 숫자를 좀 볼까요? 아예 미국은 좀 94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 사망자는 지금 23만 6천 명이고요. 100만 명당 이제 환자 수는 2만 8천 명이 됐네요. 전체 인구의 2.7%가량이 지금 확진이 된 상태고 사망자는 인구 100만 명당 712명 수준입니다. 인도는 지금 현재 2등인데 818만 명이네요. 사망자는 12만 명. 인구를 대비했을 때 진짜 미국에 비해서 사망자가 월등히 적죠.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숫자도 5,900명 정도고요. 100만 명당 사망자 숫자는 88명 수준입니다. 이거를 인구 100만 명당 뭐 몇 번 했지만 그 환자 숫자로 보면은 이게 안도라 공국이라고 하죠. 여기가 지금 의외로 4,756 케이스 때문에 전 세계 1위인데 여기는 인구가 7만 7천 명밖에 안 돼요. 좀 의외의 나라들이 좀 있죠. 바레인, 카타르도 좀 의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뭐 관심을 가질 만한 나라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바티칸이 의외로 좀 꽤 높고 이스라엘도 초반에 뭐 이제 우리나라 여행객 봉쇄하네 어쩌네 했던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도 지금 100만 명당 확진자 숫자로 보면 7위에 가까운 8위가 바티칸이고요. 미국이 지금 현재 1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순위로 봐도 이거는 이 순위로 봐도 이렇게 높으면 진짜 많은 게 맞죠. 지금 인도는 뭐 꽤 뒤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또 요즘 좀 잠잠해도 뭐 5만 명 정도 나오는 분위기긴 한데 인도는 92위, 네팔이 91위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한국과 일본은 일본이 157위고요. 홍콩이 162, 한국이 167위. 그러니까 뭐 한국 언론에서는 뭐 일본 금방 망한다고 지금 이게 참 웃겨요. 그 보수 정권 때는 북한이 곧 망한다고 한 30년간 구술하더니 이제 그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는 일본국 망한다는 분위기로 지금 막 또 되고 있는데
뭐 의외로 일본과 한국, 홍콩의 동아시아 3개국의 별 순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순위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좀 빡치죠. 이게 보다 보면은 그 중국이 지금 막 뒤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03인데 중국은 통계 숫자가 달라요. 지금 통계를 내는 방법 중에 무증상자는 확진자로 치지 않아요. 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무증상자를 더했을 경우 이 숫자가 아닌데 어찌됐건 참 이 통계도 웃긴 거예요. 국가에서 발표하는 걸 그대로 이제 반영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203위인 상황입니다. 나쁜 아저씨님이 리트윗을 했군요. 예. 그리고 뭐 타이완이 지금 또 더 밑에 있죠. 타이완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209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23명 밖에 안 되고 사망자는 0.3명이에요. 진짜 놀라운 데죠. 인도는 이제 뭐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이제 1차 유행이 끝난 걸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수포자인 제 머리로는 결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프 모델로 파악했을 때 학자들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런 거 몰라요. 볼 줄 모르고 예측할 줄 모르는데. 그래프 모델로 파악했을 때 인도는 약 내년 2월에 2차 웨이브가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는 모르겠는 게 인도가 일단 11월 14일에 인도의 2대 축제, 봄에 하는 홀리와 함께 2대 축제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절과 거의 같은 성격의 디왈리 축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인도는 락다운이 끝난 시기고 이제 국내 교통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시기라 이 디왈리 기간 운행할 특별열차 스케줄도 좀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예년대로면은 이 디왈리 때 한 기본적으로 인도 인구 3, 4억 정도가 움직이는데 물론 이제 오래된 줄긴 하겠죠. 뭐 이제 그 도시로 간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고향을 가는 것 때문에 교통량이 느는 건데 이주노동자들이 일이 없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케이스가 많죠. 물론 이제 다시 지금 뭐 도시로 간 케이스도 많긴 한데 그 정부에서도 뭐 근데 문제는 한국과 달리 뭐 적극적으로 고향 가지 말라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일단 이게 디왈리가 1차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인도 최악의 주로 꼽히는 비하르주 그 나쁜 일만 하면 비하리라고 한다는 이 비하르주 주선거가 10월 28일과 11월 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날짜가 두 개인 이유는 이제 인도는 원체 큰 나라라 선거일을 이렇게 쪼개나요. 사고 안 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산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인도는 법에 따라서 약 5일까지 이제 선거일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각 주마다 근데 이제 비하르주는 이제 주지사 재량인데 이틀을 찍어서 이틀에 걸쳐서 주지사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날도 사람이 몰리는 날이니만큼 그리고 가장 가난한 주다 보니까 다들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번에 걸쳐 말했지만 인도는 물론 다행히 코로나를 또 다시 방어하는 추세긴 하고 있지만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가난한 나라는. 그래서 다음 뉴스에서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뉴욕타임즈 10월 15일자 코로나19가 극심한 대기 오염을 만나면 어찌 될까요? 인도는 곧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 10월 15일자인데 앞서서 기사에서 말한 두 가지 그 당도할 위험, 즉 디왈리 축제와 비하르주의 지방선거 외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가을부터 겨울로 접어드는 기간에는 북인도의 공기가 정체되고 특히 분지인 델리 같은 경우는 이 오염물질이 쌓여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최악을 자랑하는 인도의 공기, 뭐 뉴델리 같은 경우는 정말 1위 수준인데 이런 공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가을, 겨울 사이에.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스모그가 심하죠. 그 덕에 이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기가 있는 20개 나라 중 14개가 인도에 있어요. 락다운 초기에 이제 모든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뭐 저도 시사인에 글을 썼지만 이제 히말라야가 갑자기 몇십 년 만에 보였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옛말이 됐습니다. 한국도 뭐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다시 그 올해 내 없던 미세먼지가 다시 시작이 됐죠. 코로나는 여전한데 코로나 이전의 일상 중 미세먼지만 돌아오고 있어요. 좀 웃긴 상황인데 인도는 이 엄청난 대기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또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는 호흡기로 공격합니다. 특히 이제 폐를 공격받아가지고 질식사에 가까운 익사처럼 사람이 죽는다고 하죠. 사망자들이.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세계 최악이라는 인도의 공기가 더했을 경우에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물론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좋아진다고 예상하는 학자는 없겠죠. 얼마나 나빠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 상반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셈이죠.
인도는 이제 대기오염의 정체가 이제 공장 매연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거, 혹은 뭐 석탄 발전소나 이런 화석 발전소에서 뿜어내는 매연 외에 가을 거지가 끝나면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불을 지르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 양이. 이제 문제는 락다운으로 인해서 지금 농업 상황이 좋지 않죠. 농업 노동자들도 제때 못 구해서 수확을 제대로 못하고 밭에 방치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장에서 나오는 농촌에서 발생하는 이런 농작물 수확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쓰레기가 예년에 비해서 5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인도는 이걸 치울 만한 방법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불에 태우는 거거든요. 마을마다, 집집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전보다 농촌에서 5배 많은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래저래 힘든 나라는 계속 더더욱 힘든 일이 이어지고 난관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다음 뉴스는요. 연합뉴스 10월 20일자 인도 신규 확진자 하루 46,000명으로 급감. 예, 뭐 이거는 뭐 리포트 그냥 간단한 사실 뉴스인데 연합뉴스 그쵸. 한국 뉴스는 분석보다는 보도가 그냥 사실 보도가 많죠. 그리고 이제 분석을 좀 보려면은 외신을 봐야 되고 뭐 제가 지금 제시하는 외신들을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냥 기사만 펼쳐놓고 제가 보는 관점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긴 해요. 아주 기사를 인용해야 될 만큼 좋은 기사를 제외하고는 뭐 그런데 하여간 예, 제목은 인도 신규 확진 46,000명으로 급감. 이게 하루 확진자가 46,000명으로 급감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한국 기준으로는 이게 뭐가 적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인도는 9월에 9만 1,000명의 기록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9만 6천 명의 기록을 세웠고요. 지금 미국이 9만 1,000명까지 간 걸로 봐서 아직 인도의 대기록을 깨지는 못했어요. 하루 확진자 최고 기록은. 기사를 좀 보면은 예, 여기서 유일하게 볼만한 거는 네, 하루 확진자 이제 그 발생 케이스 그래프예요. 자, 5월 초만 해도 이제 락다운이 한참 하던 시기였고 이때만 해도 3,000명이었습니다. 전체 확진자가 그러니까 거의 신급 방어였죠. 물론 이제 더러운 그 문재인 지지자 문바들 같은 경우는 6, 7월쯤엔 갑자기 확진자가 늘자 갑자기 제가 3월에 쓴 기사를 가지고서 너 틀렸네 크크크 하고 지랄을 하는데 예, 문바는 지능순으로 하는 게 맞는 말 같긴 합니다. 그 코로나 상황에서 두세 달이 지난 상황의 이야기를 가지고 몇 달 전에 네가 했던 얘기가 틀렸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근데 그런 개소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인도는 이제 6월쯤 됐을 때 이제 락다운을 풀고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서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거는 이 그래프상에서 보지만은 9월 중순 정도였어요. 이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하루 9.6만 명. 정말 하루 10만 명이 넘으면 어떡할까랑 고민을 했는데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다시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7일 날 그 3.6만 명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뭐 10월 29일, 30일, 12월 1일 이때쯤 오면은 이제 4.9만 명, 5만 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인도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11월 선거와 축제가 가장 큰 난관이긴 하죠.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현재 회복률은 약 88%, 치명률은 1.5%로 세계 평균이 2.8%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인도보다 치명률이 더 낮아요. 다행이죠. 당연한 거기도 하죠. 훨씬 잘 살고 의료가 잘 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요. 어쨌건 현재 인도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CNN 10월 26일자 인도의 코로나19 대유행은 아동매매 증가라는 두 번째 위기를 일으켰습니다. 자, 또 코로나 뉴스인데 CNN 10월 26일자고요. 자, 대유행은 이제 두 번째 인도에서 위기를 일으켰는데 그건 바로 아동 매매의 증가, 아동 인신매매라는 뜻이에요. 되게 슬픈 기사입니다. 이건 기사를 인용을 딴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할 것 같은데 기사는 8월의 어느 날 이제 비하르, 네, 또 그 비하르입니다. 가난한 비하르주에 사는 14세의 소년이 집을 몰래 빠져나와서 라자스탄 주의 주도인 자이푸르로 가다가 다행히 경찰에 발각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비하르에서 라자스탄으로 가다가 경찰에 발견돼서 집으로 되돌아가게 된 케이스죠. 자, 이런 아이들은 어디로 가냐? 공장으로 가게 되는데 인도는 아동 노동에 대한 규제가 좀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14세 이하의 어린이 노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게 아니라 14세예요. 고위험 직종은 18세 미만은 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도 할 수 없지만 이제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만 노동이 금지되고 그 이상은 간단한 일 같은 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유엔 아동기금 자료 같은 걸 보면은 이런 법과 상관없이 어찌됐건 이제 무시하고 일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어림잡아 약 1000만에서 14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극우고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 현재의 모디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아동노동법이 한 차례 개정이 됐어요. 그 2016년에 이제 아동노동에 대한 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때 가족이 운영하는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 일하는, 그러니까 가족 일을 돕는 건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에 대해서는, 가족 경영에 대해서는 14세 미만의 어린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뒀습니다, 법에서. 그러니까 아빠가 공장을 하면은 아들내미는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장 일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노동이 아니라 가족을 돕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제 뭐 아동 노동이라는 게 어른들이 애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잡아다가 납치해서 착취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가난한 집의 장남들은 정말 10세 이하 8살, 7살, 9살쯤 된 애들이 그쯤 나이를 먹으면은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회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인도를 다니다 보면은 이 사회적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의 엄청난 갭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정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 꼬맹이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어지간한 20대도 안 하는 생각을 10세 이하의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죠. 근데 어찌됐건 이게 유명무실하나마 존재했던 이 규제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이제 좀 중산층 이하가 모두 경제 위기, 경제 붕괴 위기에 봉착하자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동 인신매매를 통해서 노동력을 벌충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시골 노동자들은 또 많이 가서 도시에 지금 인력이 락다운이 풀린 상태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긴 하거든요. 자, 인도의 그 아동 권리 운동 단체인 바츠반 바차오 안돌란이라는 단체는 여기는 이제 아동 노동 반대와 어린이들과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운동을 벌여서 198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켈라시 사트리아띠가 운영하는 그 NGO인데요. 이 단체는 올 4에서 9월 사이에 인신매매로 의심된 어린이 1127명을 이미 구조했고요. 86명을 인신매매범으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경인데, 경찰력이 약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자경이 벌어진다라면 전 정말 발작하듯 지랄을 하겠지만, 인도에서는 뭐 미친놈들이 날뛰는 걸 제외하고는 그냥 굳이 욕을 안 하는 건데, 어찌됐건 이게 자경이라는 거는 지적을 좀 해두고 싶네요. 자, 대부분의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어린이들은 비하르주나 자르칸드주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자르칸드주는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노상 비하르 얘기만 하니까, 여긴 비하르주 옆이에요. 원래 여기는 이제 둘 다 비하르주였는데 비하르주를 쪼개가지고서 자르칸드주와 비하르주로 나눴어요. 근데 주가 나눠지나 마나 못 사는 건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둘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이제 가장 악명을 떨치는 곳이 됐죠. 이 아동인신매매라는 거는 이제 뭐 애들을 뭐 이제 지나가는 애를 납치한다기보다는 이제 아이들에게 저 도시 가면 이제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집을 떠나게끔 속인 다음에 뭐 일종의 취업 사기에 가깝죠, 사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란 순진한 아이들에게, 정말 무학인 시골 아이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순진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델리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일하면 학교 다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에 잘 넘어가죠. 또 걔들 고향 자체가 일단 어떤 꿈과 희망이 있는 곳도 아니고, 또 그런 곳의 가장은 분명히 애들을 사흘에 한 번씩은 팰 거란 말이죠. 이렇게 유인해서 혹은 착취해서 이제 현대판 노예로 만든 다음에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이제 그 아이들을 다시 노동 인력으로 재판매하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전혀 없는 이야기가 아닌데, 정말 극한으로 몰리면은 이 부모가 아이를 팔거나 굶어 죽기 직전 상황에서는 애라도 도시로 보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밥이라도 안 굶게 하려고 부모가 아이를 떠넘기는 경우도 사실 있긴 합니다. 이 제3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국의 도덕률을 가지고 비난해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 물론 나쁜 일이에요. 그건 막아야 되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지나치게 한국의 도덕률을 가지고서 비난을 하는 거는 그 또한 옳지 않다고 저는 봐요. 어쩌면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그럴까 싶은데,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도 거기까지 안 가서 그나마 좀 더 나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어쨌든 비하르는 정말 상황이 심각한 게, 유니세프가 7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비하르주의 모든 이주 가구의 절반 이상이 소득이 0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가 있는 도시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제로예요. 아예 제로. 생각해보니까 저도 몇 달 제로긴 했었군요. 전 동정을 받아야 돼요. 자, 물론 락다운 당시 모디 총리는 꽤 야심찬 식량 배급 계획을 세웠고, 저도 여기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밀가루, 감자, 소금, 식용유만으로 살 수가 없죠. 그건 숨만 붙어 있는 거죠. 인간은 내일을 설계할 수 없을 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량 배급도 전체 배급자의 42% 정도만 그나마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라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자, 기사에는 인신매매, 정확히는 부모가 아이를 떠넘긴 사례 하나가 나옵니다. 아이의 부모는 1,500루피, 그러니까 한국 돈 2만 원을 바꿔서 아이를 떠넘겼습니다. 이건 그 아이에겐 빚이 되는 거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자정까지 일을 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이제 받는 하루 일당이 하루 50루피 정도예요. 참 US 1달러가 75루피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0원 이하죠, 일당이. 이렇게 온 아이는 1,500루피 빚을 졌으니까 이론적으로는 20일가량만 일을 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아이가 도시로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1,500루피는 아이 부모가 받은 돈이고요. 이제 도시로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과 직업 알선비 같은 게 빠져나갈 것이고, 이 50루피에서 식대와 잠자리 비용이 빠져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20일만 일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인신매매범은 이 기사를 취재한 CNN에 나는 비하리의 가난한 아이들을 구하고 그들 부모에게는 돈을 지불한다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참고로 이제 팔찌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이제 인신매매되는 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이푸르를 비롯한 라자스탄 지역은 이런 수공예품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꽤 유명합니다. 아마 팔찌에 접착제를 이용해서 각종 문양을 붙이는 일들을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일들은 아이들의 작은 손이 훨씬 유리하죠. 전 앞으로 인도를 취재하면서 이제 뱅글, 즉 팔찌를 볼 때마다 이 사건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25일 연합이네. 연합뉴스 10월 25일자. 불붙는 인도 백신 정치. 여당 특정 지역 무료 보급 공약. 논란. 자, 10월 25일 연합입니다. 불붙는 인도의 백신 정치, 여당 특정 지역 무료 보급 공약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델리 인도 특파원인 김영현 기자의 기사네요. 자, 이 와중에서 이제 인도의 백신 면허 생산은 순항 중이긴 합니다. 이 기사와 상관없이 오늘인가? 모데나가 11월 중에 생산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나라가 잘 되건 망하건 앉으나 서나 당론을 고쳐서라도 선거에서 이기는 게 장땡인 정당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특히 여당인 인도 국민당이 곧 선거를 앞둔 비하르주에 백신을 통으로 그냥 모든 주의 주민에게 나눠주자는 공약을 던졌어요. 선거 앞두고서. 총선 전 재난지원금 주자는 식의 공약인 거죠. 이제 이러니까 야권은 강하게 반발을 했죠. 이제 이게 매수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상황도 좀 웃긴 상황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비하르가 이러니까 내년에 선거가 있는 마디아프라데시주랑 타밀나두주도 갑자기 같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웃긴 게, 이 공약이 실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특정 주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공약에 따라서 모든 주민들이 무료로 백신을 제공받겠다라는 거죠. 사실 인도 중앙정부는 지금 이런 난리와 상관없이 백신을 안정적으로 염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당 안에서 이제 지역정부 지도자들이 지금 삽질을 하고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 애들도 이걸 뭐 방치하니까 이런 일을 하겠죠. 앞뒤가 이렇게 안 맞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웃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산은 물론 물량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마구 공약을 질러대는 중이에요. 인도도 지금 여당에 반대하면 조리돌림이 보통이 아닌 상황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재난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이게 토론이 되면서 이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외려 정부 정책과 반대된 어떠한 의견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에 이제 포퓰리즘 정당이자 델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제 케지리왈이라고 하는 델리 주총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왕 이래 된 거 전국민 무상 백신을 공급하자라는 식으로 또 제안을 해서 과연 뻥카왕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지지자들은 찬사를 벌이고 있겠죠. 이 델리 주정부는 이 케지리왈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델리는 서울특별시 같은 곳이죠. 이 케지리왈이라는 사람이 이력이 또 좀 이런 말하기 그런데 시민운동가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소하자고 이제 시민운동가 원로이자 종교 지도자인 분이 이제 그 청렴한 인도를 만들자고 단식을 하는데 동조 단식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했던 부패 방지 운동을 벌이던 시민운동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델리는 정치식이 좀 없다 보니까 기존 정당이 아닌 이 케즈리왈이 그 보통 사람 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요. 아, 참 사람 좋아하는 건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 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3선째인데, 그 청렴한 이미지와 달리 지금 이 케즈리왈의 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는 또 좀 별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 시민 무상 인터넷 혹은 뭐 이제 무상 노트북 제공 같이 이제 실현할 수 없는 그냥 무상 시리즈로 계속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복지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상태에서 이 빨간당 양반들이 반대를 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건데, 인도는 복지를 지탱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이 현재 없는 아주 빈약한 경제 수준이거든요. 깝깝하죠. 어찌됐건 위기 속에서는 정치가 좀 더 현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정치꾼들이 살판을 치고 있는, 그들만 살판이 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게는 이걸 보고 있는데 그건 남의 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10월 18일자 차이잉원의 나마스테 트윗에 인도는 하나의 중국을 흔들었다. 예, 차이잉원 나마스테 트윗에 인도는 하나의 중국을 흔들었다. 기사 자체는 10월 18일이가 꽤 된 기사인데, 자, 중국과 인도가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실 테고, 이제 그 빈틈을 타이완이 파고들었습니다. 일단 보시죠. 중국은 국가창건일이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국경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초가 되면은 이제 수많은 그 중국 여행자들이 막 한국도 놀러 오고 막 그러죠. 중화민국은 10월 10일입니다. 쌍십절이라고 그러는데, 연도는 중화민국이 훨씬 오래되긴 했지만 이 날짜가 같은 달이어가지고 이게 은근 또 둘 사이에 누가 더 화려하게 행사를 벌이냐가 또 경쟁이 되고 막 그래요. 근데 10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타이완 국경절날 델리 시내 곳곳에 지금 사진에도 보이시듯이 타이완 해피 내셔널 데이 옥토버 10이라는 이런 이제 조그만 광고들이 마구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 델리 전역에 붙었다는 건 아닌데 델리 특정 지역에 꽤 붙긴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사진이 있는 곳을 보면은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 앞에도 지금 이런 광고지가 붙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보면은 아시다시피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해서 타이완과 수교를 맺은 나라는 수교를 맺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인도도 뭐 이제 수교국은 중국이죠. 뭐 자, 이거를 좀 보면은요. 네, 이걸 좀 보면은 이 타이완 해피 내셔널 데이 밑에 이제 이슈드 바이 타진데르 빨싱바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단체긴 한데 국가 차원에서 이 짓을 한 건 아니고 이제 특정 단체가 이제 인도와 중국이 사이가 나빠진 틈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타이완 만세를 외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싫어라고 하는 거고 일종의 이제 애국주의 마케팅인데, 이제 기사에는 이제 이게 없어요. 이 일을 주최한 타진데르 빨싱 바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한국일보가 지금 파질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파드릴게요. 이 타진데르 빨싱 바가라는 사람은 한국으로 치자면은 서울의 소리를 운영하는 분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서울의 소리에도 그러니까 응징 취재 같은 걸 하면서 정치적 반대자에게를 폭행하거나, 이제 한국은 그냥 이제 뭐 그냥 막 소리만 지르는 수준이고 침 튀기는 정도인데, 이 인도에 있는 이분은 정말 사람을 두드러 팹니다. 그래가지고 뭐 서울의 소리에도 이제 그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시원하다 이러면서 후원이 들어오듯이 이 타진데르 빨싱 바가도 비슷한 류의 응징에 이제 수많은 팬이 있겠죠. 이분 트위터에 팔로워가 13만인가 그래요 아마. 자, 이분이 어떤 정도로 이제 테러를 하는지 잠깐 보시죠. 이게 지금 유튜브 영상이어서 풀스크린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하면 좀 덜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건데, 인도 뉴스 채널이고요. 이제 테러 영상이 곧 나옵니다. An attack on Team Anna member and senior Supreme Court lawyer Prashant Bhushan in his court chambers. They were saying that I have made some statement about Kashmir, to which they were taking objection. It was about question.
네, 얻어맞은 분은 변호사예요. 그 카시미르와 관련된 이제 인권 관련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서 국가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인데, 이분에게 이제 국가의 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린치를 하는, 예,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맥락이 있었고요. 어찌됐건 이제 이런 맥락,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타이완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사에 있는 이 사진이 타이완에서 이제 화제가 되자, 이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10월 13일 날 트윗에다가 나마스테 태그를 달고서 이제 타지마할 방문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올립니다. 여기 기사에 있는 이 사진을 올리고, 15일에는 타이페이 시내에 있는 인디안 레스토랑을 가가지고서 인도 음식을 먹으면서 또 이제 인증샷을 올려요. 자, 그러자 이제 분위기가 막 이렇게 좀, 뭐, 인도도 중국이 미운 상태에서 이게 또 타이완이 구애를 하니까, 이제 또 인도도 그 외교부장 우자오셰를 인도 방송 라디오에 출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타이완의 외교부장이니까 이제 외교부 장관이죠. 강경화 씨 같은 사람이 간 건데, 이 라디오에서 이제 인도 라디오에서 타이완을 국가라고 부르면서 중국과 타이완은 별개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시청률이 꽤 나오는 또 채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공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인도 쪽에서도 그러면 뭐 이제 하나의 중국의 원칙 뭐 이런 걸 가지고 딴지를 좀 거는 게 이제 그나마 공평한 자세인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렇군요. 중국과 타이완 다르군요. 이런 식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완 쪽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게끔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그 한참 인도와의 관계에서 기세등등하던 게 조금 접힌 상태긴 해요. 왜냐하면 인도 불매 운동이 뭐 작년 7월에 사실 한국의 대일본 불매 운동도 예상과 달리 정말 오래 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도도 보면은 이런 거 오래 못하는 나라인데 정말 오래 가고 있어요. 지금도 꽤 실천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상 밖의 상황에서 요즘 보면 참고로 내셔널리즘에 근거한 불매가 정치적인 아주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기도 하고 외교 압박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뭐 저 같은 사람의 예상은 좀 뒤엎고 있는 중이죠. 충분히. 뭐 어찌됐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좀 저자세인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타이완이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고 인도 쪽 스피커로 말을 하자 이제 발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중국 외교부장이 나서가지고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도가 준수하라 라고 요구하고, 인도는 니네가 뭔데 지금 우리한테 내정 간섭이야 라는 하면서 반발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 최신 인도 중국 갈등 상황에 대한 뉴스인 거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어쨌건 이 타진대를 빨싱 바가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용이 되는 게 참 이것도 되게 나쁜 상황이긴 해요. 이 사람이 인도 여당 출신이기도 하고 당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당러죠, 애당러. 뉴욕타임즈 10월 13일자 종교 간 커플이 등장하는 인도의 보석회사 광고 때문에 힌두교도 분노 증폭. 자,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종교 간 커플이 등장하는 보석 광고로 인도에서 지금 힌두들에 의해서 분노가 촉발되고 있다는 광고인데, 자, 일단 광고를 보시죠. रिश्ते हैं कुछ नए नए धागे हैं ये कच्चे पक्के अपनेपन से इन्हें सहलाएंगे प्यार करोते जाएंगे एक से दूजा सिरा जोड़ लेंगे एक बंधन बनते जाएंगे। ये रस्म तो आपके घर पे होती भी नहीं है ना? पर बिटिया को खुश रखने की रस्म तो हर घर में होती है ना। एक जो हुए हम तो क्या ना कर जाएंगे। एकत्वम 발단해주고. 예, 보석 광고죠. 보면은 화면을 어디다 멈춰볼까? 자, 커플인데 이제 그 며느리가 힌두고요. 시엄마가 무슬림이고, 이 결혼식장에 이제 힌두 쪽 친정 하객과 시댁 쪽 하객이 다 이슬람교 신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힌두 이슬람 커플이에요. 자, 이 광고를 만든 타니시크라는 회사는 인도의 양심이자 민족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타타그룹 산하의 보석 소매 기업입니다. 인도 최초의
최초로 전국적인 보석 체인을 만든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보석 회사의 올 가을 브랜딩 테마는 액가뜨완, 액 하나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뜻이에요. 즉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종교와 문화, 전통의 이질감 극복하고 하나의 인도로서 존재하자라는 정말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피도 사람이 모이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전혀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인도 트위터와 SNS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왜 무슬림 가족에게 힌두 며느리가 있냐는 거죠. 이 극우 힌두들이 분노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힌두와 무슬림 간의 행복한 결혼. 아니 어떻게 이 둘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여성의 역할이 힌두라는 점이에요. 이게 또 묘한 게 남성이 힌두면은 그쵸. 옛날에 80년대 90년대 해외여행 처음 개방되고 나서 그 여행자 중에 여행 중에 일본 여성을 만나가지고서 이제 좀 스캔들에 빠지게 된, 사랑에 빠지게 된, 하룻밤 잠자리란 한국 남자들이 이런 슬랭을 했어요. 태극기를 꽂았네 같은 개소리부터 해가지고서 그걸 마치 이제 정복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힌두였고 여성이 무슬림이었으면 정복 개념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이게 지금 여성이 힌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우 힌두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면은 우리 순결한 힌두 여성을 무슬림이 더럽힌다고 이런 개새끼들아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이건 광고라고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고 싶은데 소용이 없겠죠. 들리지가 않을 테니까. 자, 힌두들은 여기에 사랑의 지하드라는 개념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무슬림 남성들이 무슬림을 늘리기 위해서 힌두 여성과 결혼을 해가지고서 애를 잔뜩 낳으면은 얘네들이 다 힌두가 될 애들이 무슬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사랑을 빙자한 지하드가 아니냐 이런 거죠. 이 발언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디 아디띠아나트라는 개새끼인데요. 지금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주지사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씨가 아요디아를 방문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했었죠. 아요디아가 속한 주가 유피인데 김정숙 씨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함께 예식을 힌두 예식 주관하고 했던 빡빡머리 인간이에요.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참고로 이 요기 아디아나트의 이 사랑의 지하드라는 이 말 자체는 인도 법원으로부터도 혐오 발언으로 금지가 된 표현입니다. 근데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야 그렇건 말건 이게 원래 이렇게 되면 법원도 개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 극우 힌두들이 이 타니시크라니 보석회사가 사랑의 지하드를 공공연하게 선전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이런 오해는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이게 알고 하면 나쁜 놈이고 모르고 하면 정말 똥멍청인데, 어찌됐건 이게 전국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도가 뒤집어집니다. 그러자 인도 진보의 상징이자 깨랄라주의 국회의원인 샤시타우루, 이 사람은 유엔 사무총장에도 출마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힌두와 무슬림의 결혼이 그렇게 못 참겠으면은 지금 우리 인도가 바로 힌두와 무슬림이 결혼해서 만든 나라 아니냐, 어떻게 니들 인도에서 살 수 있냐라고 하면서 트윗을 올리면서 이제 모디빠들에게 신나게 조리돌림을 당하죠. 유호정 의원 당하죠. 아무튼 이제 그게 오해건 혹은 아니건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한 상황이죠. 지금 광고 때문에 난리가 났으니까. 결국 온라인 트롤들에게 굴복하는, 그리고 사과 광고를 게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성명을 발표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그냥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은 했어요. 이 사과 성명을 보면은 이 광고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의도에 대해서 각계각층이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직원과 파트너, 매장 직원들의 안녕을 위해 광고를 삭제한다. 역시 타타그룹 계열이에요. 멋있죠? 자, 할 말 다 했습니다. 자, 밑도 끝도 없는 추종자들은 어디 가나 문제입니다. 진정으로요. 이건 정파 상관없어요. 그냥 지난 정부 때는 태극기였고요. 자, 다음 뉴스를 보시죠. MSN 뉴스 10월 31일자. 배고픈 원숭이의 습격으로 역사가 오래된 한 인도 도시 공포에 휩싸여. 배고픈 원숭이의 습격으로 이제 인도의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가 공포에 휩싸였다라는 기사인데 AFP예요. 이제 MSN이라고 했는데 AFP 일본어였네. 네. 인도 히마찰주라는 이제 히말라야 안쪽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슌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원숭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시 당국에서는 이제 이 원숭이를 잡아서 피임 수술이나
화학적 거세를 통한 이 약물을 주입해가지고서 개체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별무소용이라는 얘기죠. 이 기사에는 원숭이에게 습격을 당한 난도랄 씨라는 사람의 이야기 사례가 등장을 하는데요. 원숭이 무리를 통과할 때 아마 사원 갈 때였을 거예요. 원숭이 3마리한테 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막대가 있어서 힘껏 싸우긴 했지만 허리 한 군데는 제대로 물려서 출혈도 있었다고 하죠. 이 야생 원숭이한테 물리면 이게 그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광견병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이게 거의 여행하는 사람은 여행 끝나는 거죠. 슌나는 저도 2018년 10월에 방문해서 원숭이와 전투를 벌이는 그 원숭이를 때리기 위한 진짜 여기 원숭이 무섭긴 하거든요. 연습 동영상을 SNS에 잠깐 남겼던 곳이기도 하죠. 이 도시에는 이제 사원 산꼭대기에 여기가 해마다 2200m 되는 데인데 그 좀 더 높은 산꼭대기에 원숭이 신인 한우만을 모시는 사원이 있어요. 아마 이분이 사고 난 지역도 그 지역인 것 같은데 이 원숭이 신을 모시는 사원이다 보니까 이 사원 안에서는 원숭이들을 터치를 거의 못해요. 원래 슌나 자체가 원숭이가 많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이 원숭이들의 버리장머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안경도 뺏어가는지라 제가 이제 안경을 벗어야 했어요. 제가 -9예요 눈이. 그래가지고 안경 벗으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정말 더듬더듬 다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메이비님이랑 같이 가서 메이비님 정말 옷깃 잡고 갔어요. 앞이 안 보여가지고 카메라 끌어안고 카메라도 뺏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사진 찍을 때 잠시 안경 쓰고 이제 사진 찍고 다시 카메라 안고 왔던 데인데, 뭐 이게 외국인 원숭이들이 외국인 현지인 구분할 줄 알고요. 그다음에 또 현지인들도 사는 사람과 관광객 구분할 줄 알고 남자 여자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 여성한테는 정말 심하게 해요. 정말 저 영장류들은 어찌나 저렇게 못 배운 인간하고 똑같은지. 이게 근데 결국 뉴스까지 나올 정도가 되네요. 네, 뭐 말 나온 김에 제 원숭이와 사투를 벌이기 위해서 연습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뉴스를 끝낼까 합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꼭 중국 홍콩 뉴스 올릴게요. 이번 주 안에 진짜 약속. 내 아이의 애플워치 어떻게 근데 하여간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 자, 원숭이를 때려잡으시겠습니까? 네! 진짜? 네! 물리치겠습니까? 네! 뭘 지키려고? 카메라요. 빤스가 아니고요. 힘들어, 씨발.